대구 비슬산, 지금의 경산과 달성, 청도 세 곳을 크게 가름하는 대구의 명산이다. 그 옛날에는 포산이라 불리웠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일현 선사는 이 산을 앞산에 두고 태어나 9일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머물렀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는 삼국유사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길어올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스님은 한민족의 첫 새벽을 준비했다.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인각사. 일현 스님의 열반처이자 삼국유사가 탄생한 산실이다. 바로 민족 사학이 태동한 성지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 지어진 전가, 어수선한 도량, 그 어디에서도 그 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때 수몰 위기에까지 몰렸던 인각사. 다행히 97년에야 가까스로 개발 계획은 철회되었고 인각사가 옛 모습 찾기에 나선 것은 불과 5년 안팎이다. 800년 세월의 덮개를 벗겨내는 일이 녹록지 않다. 너무 멀리 온 까닭이다. 근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일현 스님 제세 당시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3동 정도의 건물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으로는 탑이 위치하고 있지만은 탑은 조선시대 때 옮겨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밑에 쪽에서 연지가 2곳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쌍연으로서 그 중심축이 그 기존의 그 학소대를 바라보던 축에서 지금 이 협곡을 바라보는 축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사찰 발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중심축이 설정이 됐고 일현 스님 제세 당시에 문화층이 확인됨으로써 추후에 그 발굴 조사나 복원 사업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발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찾지 못한 석탑. 불상도 세파의 제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 뭉개지고 지워진 부처님의 얼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고 서글픈 내력이 아닐 수 없다.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부도탑은 인각사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유일한 유물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람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이전되었고 스님의 사리는 일본인들에 의해 도괴되는 수모를 겪었다. 지금은 빈 형상만 남아있는 것이다. 일현 스님 비문. 두동강이란 듯 벙어리 장갑처럼 엉성하게 서 있다. 이 또한 일본인들에 의해 크게 손상되었고 사람들은 이 비석을 깎아먹으면 시험에 합격한다 하여 서슴지 않고 비문을 깎아내렸다고 한다. 지금은 그 내용을 알아보기조차 쉽지 않다. 다행히 옛 탁본이 남아있어 스님의 오롯한 행장을 전하니 그나마 감사할 따름이다. 민족의 뿌리를 드러낸 고려 국전에 대한 예가 말이 아니다. 보각국사 비문을 보면은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다는 문헌 하나 없습니다. 이 비문에 민지 선생이 겁화동요 산하 차비 독존 사불린이라. 그러면 겁화가 다 산에 불에 타서 없어질지라도 이 비는 홀로 남아서 영원히 닳지 않으리라. 이것은 바로 이 삼국유사를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영겁에도 쓰러지지 않을 비문. 우리 가슴에 새겨진 비석이 바로 삼국유사라는 얘기다.
더구나 그때가 어느 때인가. 40년 지루한 몽고 항쟁이 지나고 다시 원나라의 섭정이 시작된 13세기 말. 바로 그때 삼국유사가 쓰여진 것이다. 고려는 중국의 힘과 문화에 압도적으로 지배되어 있었다. 사대 정신이 팽배해 있었고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승용의 제왕운기에서도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한민족의 자존만은 감히 드러낼 용기와 기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한 세기가 다 기울어갈 무렵 일현스님은 1281년 인각사에 머물러 홀로 우리만의 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13세기를) 살다 가셨던 일현 스님, 그 13세기 말에 우리 역사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또 외부적으로는 몽고의 침략을 받았죠. 바로 그때의 일현 스님은 국사였습니다. 국사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것을 우리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긴 역사가 있다는 것과 또 그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이 희망과 또 꿈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던 그 뜻이 삼국유사 저술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비설산으로 가는 길. 일현 스님은 22살에 승과에 합격한 후 곧장 고향에서 가까운 비설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수행일기 60년 가운데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곳 비설산에서 보냈다.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 저술을 위해 사료를 모은 것은 청년 시절부터였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보면 비설산의 물, 바람, 풀 한 포기, 그 모든 인연들이 삼국유사의 전기가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비설산에서 스님은 포산에 얽힌 두 스님의 수행 이야기 한 편을 담아두었다. 삼국유사 피은편에 나오는 포산 이성이 그것이다. 도성 스님이 앉아있던 바위 도성바위다. 스님 이름 그대로 도를 이룬 바위라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 멀리 마주보면 지금도 관기 스님이 앉아있었을 관기봉이 한눈에 들어온다. 달빛을 벗삼아 휘파람을 불며 그렇게 걷기엔 까마득한 먼 길이다. 도성의 관기를 부르면 산중의 나무들이 남쪽으로 향해 엎드렸고 관기는 그것을 보고 도성에게 갔다. 또한 관기가 도성을 불러도 이와 같아 곧 도성이 이르렀다고 삼국유사에서는 전하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에 있는 자그마한 바닷가. 바로 이곳이 삼국유사 기편에 나오는 연호랑과 세오녀의 무대가 된 곳이다. 기이한 현상으로 연호랑과 세오녀는 이 바다를 건너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는데
세오녀가 짠 비단을 가져와 제를 지내니 해와 달이 예전처럼 되었다고 삼국유사에서는 전한다. (9일) 사람들은 연호랑과 세오녀를 1월 성신으로 모셨다. 해와 달을 해와 달로 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시대에 이련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을까? 해를 해로 보고 달을 달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그 바닷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오사가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 항사동. 항사사가 오사의 옛 이름이다. (1264년) 이련 스님은 1년 남짓 오사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스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다. 그 유명한 원효와 해공의 이야기가 바로 오사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절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깊고 푸른 호수 오지가 보인다. 예전에는 졸졸 소리를 내던 실개천이었다고 한다. 바로 여기서 1400년 전 원효 스님과 해공 스님의 한판 내기가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제잘거리던 개천은 호수가 되었고 그 위로 놓인 다리. 원효교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길을 이어준다. 오랜 세월을 건너 만나는 선사의 채취는 이미 아득하다. 치열한 정진 끝에 이뤄낸 고요가 암자로 가는 일주문을 연다. 나지막한 돈더기로 이리저리 굽은 나무들이 원효암으로 안내한다. 해동불교의 좌장 원효스님. 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원효암 암자의 모습은 턱이나 조촐하다. 관음전과 산신각 두 채의 전각이 전부다. 관음전 안에는 원효 스님의 진영을 모셔두고 있다.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원효 스님을 두고 성사라 호칭했다. 그만큼 큰 경애를 표현했던 것이다. 원효 스님은 삼국유사 안에서 늘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련 스님이 원효 스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원효 스님으로 하여금 온 민중들의 벗이었고 또 온 민중들의 삶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수하는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원효 스님이 어느 높은 경지에 있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갔던 내 주변의 이웃이었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불교를 알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극락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친근함을 던져주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사, 원효암, 그리고 자장암을 품고 있는 거대한 도량 운제산. 옛날 이 산에서 원효 스님, 자장 스님, 의상 스님이 수행을 했는데 그때 계곡과 계곡 사이가 너무 멀다 하여 구름 사다리를 타고 넘나들었다고 한다. 운제산의 절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암자가 바로 자장암이다. 자장율사가 절을 창건했고 스님은 절벽 끄트머리에 있는 바위에 앉아 늘 참선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이 바위를 일러 자장스님 바위라고 세인들은 말한다. 형세가 가파른 만큼 그 기운도 형형한 암자 자장암. (578년) 창건 무렵 법사 의상 스님과 율사 자장 스님이 이곳에서 함께 수행을 했다 한다. 그 수행력의 가피일까? 옛날에는 저 아래 호수로부터 수많은 거북들이 가파른 이곳까지 올라오곤 했다 한다. 정법을 구하는 염원이 어찌 사람만의 것일까? 득도를 염원하는 모든 간절함이 법문이 되는 도량이다. 하나하나의 희망들이 모이고 하나의 생각들이 모이면 이렇듯 울창한 숲을 이루리라.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닐까. 희망과 염원이 모든 세상을 푸르게 한다고 이련 스님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다.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 스님. 국사의 반열에 올랐으나 스님은 늘 길에 나가 길을 물었다. 그리고 삼국유사로서 그 수행을 회향했다. 이련 스님 탄신 800주년. 이제 800년 소리 없이 전해온 스님의 법음에 우리가 메아리로 화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